삶이 곧 문학이요 문학은 곧 송두리째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묵묵히 문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 대전문학의 향기 9번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1959년) 호서문학 4집의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해서 40여 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또 50여 년의 문필 생활을 병행해온 대전 지역의 원로 시인 구상회. 그의 지나온 세월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고향은 충남 논산군의 벌곡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 산골이죠. 말하자면 대둔산 그 앞자락으로 쭉 이어서 그 골짝 중에 한 군데. 논산군 중에서도 제일 시골이라고 볼까, 그죠? 예, 산골 마을이라고 봐요. 거기 이제 대둔산 줄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거기는 농사를 짓기만 해야죠. 농사 짓는 것이 이제 위주이고, 우리 아버님께서 주로 이제 그 농사 지으면서도 그래도 좀 바깥에 나가면서 뭔가 장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지를 했는데, 제가 자랄 때에는 층층시하에서 조부모님 계시고 또 한 집안에 조부모님 그리고 숙부모님 그리고 이제 제가 6남매 그리고 숙부모님께서 6남매 그러고 보니까 몇이겠습니다. 아이들만도 12명.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그 결혼을 요즘 고등학교 졸업 때, 그러니까 상업중학교 6학년 졸업 무렵에 학생의 신분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예. 지금까지 생존해서 같이 해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 장손이고 장남이고 그러니까 제 안식구는 그 집안을 다 이끌어 가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다시피 했죠. 대가족, 그 옛날에는 대가족 있지만 유독히 우리 집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왔죠. 대둔산 자락의 논산 벌곡면 한삼천리, 자연이 놀이터가 되는 그곳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저 평범했던 소년의 꿈은 해방 이후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면 소재지가 한삼랜드,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외정 시대니까요. 학교를 소위 높은 학교라고 해서 이제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강경상고라고 외정 시대에는 꽤 아주 그 이름이 있고 전국에서 모여든 그런 데인데 좀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합격이 돼서 거기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취직은 그저 따다 놓은 거였어요. 아주 그 각 은행이라든가 회사 같은 데서 모시러 왔어요. 그랬던 외정 시대에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해방 후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제가 강경상업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취직반하고 그 진학반으로 나눠졌어요. 5학년, 6학년까지는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취직반들에게는 각 은행이라든가 회사 같은 데서
모시러 왔죠. 쉽게 말해서. 그런 정도였었어요. 제 때만 해도. 근데 저는 이제 진학반에 들어가죠. 그 대학을 진학하게 돼서 대학을 진학하는데도 상과계통이라든가 실업계가 아니라 문과계통을 굳이 지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 전부터 중학교 때부터도 있었고 그래서 교지라든가 이런 데도 발표도 털어 하기도 하고. 취직보다는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결국 그의 삶은 문학 소년에서 문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기까지 소중한 인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김대현 시인, 그분은 그를 문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벌곡에서 살 때요. 벌곡 초등학교에 저보다 연배이신 김대현 시인이라고, 그분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이제 그 벌곡면의 대덕군 거기에 잠시 체류하고 있다가 제가 사는 한삼내로 이사했어요. 이사해서 벌곡면의 국민학교, 벌곡 초등학교에 교원으로 이렇게 취직해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 그분도 이 호소문학하고 이 관계를 맺는데 제 2집인가 3집서부터 이제 호소문학하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벌곡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계시면서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아무래도 여기서 초등학교 선생으로서는 좀 넘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논산농업학교에 제 진회가로 형님빨 되시는 분이 거기에 교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냥 초등학교 선생으로는 어렵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논산 농고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그 교원으로 거기서 채용을 한다고 해서 다행히 아주 거기서 몇 년 동안 거기 계셨죠. 서로 이제 글 얘기를 주고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가까웠게 되고 그 양반이 호소문학하고 또 연관을 맺어서 회원으로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호소문학 2집인가 3집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를 호소문학에다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제가 회원이 됐죠. 그 56년도에 호소문학 3집이 나왔습니다. 그때 호소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둘, 셋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1951년 문인들이 결성한 호소문학회는 그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젊은 혈기의 시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호소문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앞장서기도 했다는군요. 호소문학이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60명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고비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호소문학이
그 씨앗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저 생각으로는 해방 직후요. 사변 나기 전에 해방 직후에 향토라고 하는 문학 동인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한 2년 동안 하다가 그 뒤엔 다시 동백이라고 하는 문예지가 또 생겨서 사변까지 아마 이끌어지고 한 2년 동안 이어오고, 그렇게 해서 사변 나기 이전에는 그 향토나 동백이라고 하는 이 문예 동인지가 이끌어왔는데, 그동안에 사변이 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단절이 되다시피 했지만, 사변 나고서 구입할 수복 직후 이 호소문학이 창립을 하게 된 거죠. 제 문학의 고향이 되죠. 호소문학으로 하여금 저를 갖다 문학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저는 호소문학에서부터 문학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이다. 제 문학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시기에 사호 이후에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1960년도 지나고 70년도 들어와 가지고서 60년도는 거의 공백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도에 들어와서 거기 이제 저 문학적인 선배입니다만은 그 이교탁 씨하고 김대현 선생하고 또 야석 박희선 선생님, 예,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는 가깝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다 선배님들이시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좀 젊고 좀 활동성이 있으니 네가 뭔가 좀 호소문학을 이끌어 나가는데 새로 이르시는데 좀 주역을 좀 해야겠다. 그래 할 수 없이 저는 뭐 도저히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도저히 기한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소를 여러 가지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호소문학 제기를 하는데 주역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시작한 것이, 과거에 다 그만두고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 분들을 자빠진 분들한테 이르시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을, 그 선배를 찾아가면서 서울도, 제가 대전에 살면서 서울도 가고 또 공주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제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그분들을 말하자면 우리 호소문학을 재기하는데 같이 좀 합시다 하고 해가서 그분들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제가 우선 시인부터 규합해야겠다 해서 호소시선, 속호소시선 2번 낸 것을 그 다음 3호로 제가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우선 시인부터 규합을 해서 호소시선 3집을 1979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예. 시인의 문학 인생에 가장 큰 존재로 남게 된 호소문학회 활동. 그가 지금까지도 문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작품 활동을 해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문학이라는 게 뭐 별 남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문학은 어차피 우리 사람살이 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그 감정, 느낌 이런 거를 가지고 인간 순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인간 순 사람의 마음과 또는 이제 감정 이런 것을 잘 조화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집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부족하고 그 모자라는 것을 좀 더 채워야겠다 하는 거지. 내놓고 보면 좀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런 게 많습니다. 예. 이건 뭐 이게 저 짤막한 걸로 하나 할까요? 이게 남은 햇볕 한 자락. 남은 햇볕 한 자락. 예. 이제 해는 저물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햇볕 한 자락을 얼으며 나 혼자 이 벌판에 섰느니 내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남은 햇볕 한 자락을 얼으며 여기 함께 내 목숨을 세워왔던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는 무엇을 주고 갈까? 나그네야 길 한 번 떠나면 육신은 다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그것을 찾다 보면 내 가난한 마음만 부풀어 일항을 스쳐온 볕 양지는 이제 곧 한 자락의 빛으로 남다가 마침내 연기처럼 사라져가면서 아 저렇게 노을로 타고 있다. 그렇습니다. 남은 햇볕 한 자락이에요. 햇볕이 한 자락만 남았어요 우선. 근데 그것이 노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뒤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제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을이 비추어서 난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그거예요. 남은 햇볕 한 자락.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인생으로서의 어떤 자기 궤도 그것을 뜻있게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말하자면 빛이 은연중에 있어야 하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노을로 타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이게 뭐라자면 제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서 이제 좀 해봤습니다. 저 자신의 하나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괜찮죠. 저는 비교적 농촌에 태어나다 보니까 자연과 고향 그것을 많이 제 이제 시의 바탕으로 많이 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립하면서 은연중 화해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그런 대립과 화해의 그런 이런 것들을 주로 노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나라 제도권, 그런 제도권에서 좀 문화인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두고 뒷받침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지금 젊은이들은 시나 문학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바탕이 말하자면 그 사는 그 환경이 좀 넉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나 문학하는 사람 또는 그 문화하는 사람, 모든 문화인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뒷받침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사는 것도 그렇듯 글도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어야 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후상회 시인. 여전히 그의 작품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